뇌 크기가 오렌지 한 개 수준입니다. 우리 뇌의 3분의 1도 안 되는 크기예요. 상식적으로 이 정도 뇌를 가진 존재는 그냥 짐승 수준의 지능이어야 합니다. 본능에 따라 먹고 자고 도망치는 게 전부여야 해요. 그런데 이 녀석들이 뭘 했냐면요. 죽은 동료를 땅에 묻었습니다. 그것도 현대 장비를 갖춘 전문가도 목숨을 걸어야 들어갈 수 있는 동굴 깊숙한 곳에다가요. 게다가 불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벽에 기하학적 기호까지 새겼을지도 모릅니다. 애기 뇌만 한 녀석이 장례의식을 치르고 상징적 표현을 했다고요. 인류 진화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이 뒤집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존재 자체가 수수께끼인 인류, 호모 날레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15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견된 호모 날레디는 과학자들을 완전히 혼란에 빠뜨렸어요. 연대 측정 결과 약 33만 5천 년 전에서 23만 6천 년 전 사이에 살았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막 등장하던 때입니다.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사촌인 셈이죠. 날레디라는 이름은 남아프리카 현지어인 소토어로 별이라는 뜻인데요. 발견된 동굴 이름이 라이징 스타, 떠오르는 별 동굴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호모 날레디는 별의 사람이라는 꽤 시적인 별명을 갖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미스터리를 풀어볼까요? 오렌지만 한 뇌로 어떻게 그런 복잡한 행동이 가능했는지 과학자들은 이 녀석의 몸을 하나하나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손에 있었어요. 호모 날레디의 손은 그야말로 모순 덩어리였거든요. 손목과 엄지손가락을 보면 네안데르탈인이나 현대인과 거의 똑같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정교한 연장을 만들고 사용하기에 완벽한 구조였죠. 뇌는 작은데 손은 이미 현대적이었다는 겁니다. 정교한 도구를 만들 수 있는 하드웨어가 갖춰져 있었던 거예요. 흥미로운 건 나머지 네 손가락이에요. 비정상적으로 길고 심하게 휘어져 있었는데, 이런 특징은 나무를 붙잡고 매달리는 데 최적화된 원시적인 형태입니다. 호모 날레디의 손가락은 우리의 훨씬 더 오래된 조상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보다도 나무 타기에 더 적합했어요. 루시라고 불리는 그 유명한 화석 아시죠? 그 루시가 속한 종보다도 나무를 더 잘 탔다는 뜻입니다. 도구를 만들 수 있는 엄지와 나무를 탈 수 있는 손가락이 한 손에 공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화가 이들한테만 특별히 이중 옵션을 달아준 것 같죠. 두 번째 단서는 다리에서 나왔습니다. 그 작은 뇌로 어떻게 포식자들을 피해 살아남았을까요? 여기서 반전이 나옵니다. 상반신은 원시 유인원인데 하반신은 마라토너였거든요. 호모 날레디의 하반신을 분석해보면 둥근이 강하게 붙는 부착부가 있고 슬개골이 넓고 정강이뼈가 길어요. 이건 전부 효율적인 두발 걷기의 증거입니다. 단순히 두 발로 서는 정도가 아니라 장거리 이동도 가능했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발 구조를 보면 우리 현대인과 거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걷는 뒷모습만 봤다면 영락없는 현대인이었을 거예요. 호모 날레디를 지금 우리 옆에 세워놓는다고 상상해 볼까요? 키는 평균 143cm로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인데, 어깨는 원시 유인원처럼 벌어져 있고 손가락은 기괴할 정도로 길고 굽어 있습니다. 몸무게도 대부분 40kg을 넘지 않았어요. 당시 지구에는 이들보다 더 작은 인류도 있었는데 인도네시아의 호모 플로레시엔시스가 그랬죠. 그런데 플로레시엔시스는 섬에 고립돼서 세대를 거치면서 작아진 특이 케이스였어요. 반면 날레디는 광활한 아프리카 대륙 한복판에서 살았는데 왜 이렇게 작게 남았는지 여전히 수수께끼입니다. 이렇게 나무 타기에 최적화된 상반신과 장거리 이동에 최적화된 하반신을 동시에 갖고 있었다는 게 진화의 상식을 뒤엎는 거예요. 보통 진화에서는 한쪽에 특화되면 다른 쪽 능력은 떨어지거든요. 나무 타기에 좋은 몸이면 걷기가 불편하고, 걷기 좋은 몸이면 나무 타기가 어려워요. 세 번째 단서는 이빨이었습니다. 이빨을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척박한 환경에서 버텼는지 알 수 있었어요. 호모 날레디의 이빨은 몸집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작았는데 그러면서도 에나멜이 엄청 두꺼웠습니다. 보통 호모 속 인류는 진화하면서 에나멜이 점점 얇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호모 날레디는 이 경향을 거슬러서 두꺼운 에나멜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굉장히 튼튼한 이빨을 갖고 있었는데 발견된 개체들
대부분의 이빨 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많이 닳아 있었고 손상도 심했죠. 과학자들이 이 마모 패턴을 분석해 봤더니 재밌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호모 날레디는 나무 위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먹이는 주로 땅에서 구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땅 위가 아니라 땅 속에서요. 마모 패턴을 보면 흙과 모래가 섞인 음식을 많이 먹었다는 증거가 있거든요. 아마 생으로 먹는 뿌리나 덩이줄기 같은 걸 주로 먹었을 거예요. 땅에서 캐낸 음식을 씻지도 않고 그냥 먹었던 거죠. 척박한 땅에서 끈질기게 버틴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신체적 단서들이에요. 정리해 볼게요. 정교한 도구를 만들 수 있는 손, 장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다리, 거친 음식을 씹어 먹을 수 있는 튼튼한 이빨. 이 모든 조합이 작은 뇌를 보완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체적 특징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지능의 영역이에요. 동굴에서 발견된 유골들의 배치가 그걸 보여줍니다. 라이징 스타 동굴이 얼마나 들어가기 힘든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지표면에서 수직으로 떨어지는 절벽을 내려가야 하고 그 다음에 슈퍼맨 크롤이라고 불리는 구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름이 왜 그러냐면 슈퍼맨처럼 양팔을 앞으로 쭉 뻗은 자세로만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기 때문이에요. 폼이 겨우 18cm밖에 안 돼서 보통 체격의 성인 남성은 아예 통과가 불가능합니다. 발굴을 이끈 리 버거 교수는 이 좁은 틈을 통과하기 위해 무려 25kg을 감량해야 했고 최초 발굴팀은 일부러 체구가 작은 여성 연구원들만 모집했어요. 게다가 이 모든 과정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해야 합니다. 이 극도로 위험한 동굴 깊숙한 곳에서 15구 이상의 유골이 발견됐어요. 갓난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세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호모 날레디의 작은 체구가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 좁은 틈은 대형 포식자가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이거든요. 생존에 불리해 보였던 작은 몸집이 오히려 안전한 안식처를 찾는 데 무기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이렇게 많은 시신이 한 곳에 모일 수는 없거든요. 홍수에 쓸려왔다거나 포식자가 끌고 왔다는 설명이 맞지 않아요. 동굴 안에는 물이 흘렀던 흔적이 없고 대형 포식자 뼈도 전혀 없었으며 뼈들이 한 곳에 의도적으로 모아진 것처럼 배치돼 있었거든요. 더 이상한 건 주거 흔적이 전혀 없다는 점이에요. 도구도 없고 음식 찌꺼기도 없고 불을 피운 생활 흔적도 없었습니다. 오직 뼈만 있었어요. 살기 위해 모인 게 아니라 죽은 후에 옮겨진 거라는 뜻이죠. 런던 자연사 박물관의 크리스 스트링거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모 날레디가 시신을 그곳에 의도적으로 놓았다는 쪽으로 확률의 균형이 기울고 있다고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단순히 시신을 치우려는 거였다면 왜 이렇게 위험한 곳까지 갔을까요? 그냥 동굴 입구에 버리거나 바깥에 내다 놓으면 될 일이잖아요. 왜 하필 목숨을 걸어야 들어갈 수 있는 깊은 곳에 모아놨을까요? 처분이 아니라 의식처럼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식의 결정적 단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어둡고 좁은 동굴 속까지 시신을 옮기려면 반드시 빛이 필요했을 텐데요. 2023년 논쟁은 더 뜨거워집니다. 리 버거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충격적인 주장을 내놓았거든요. 동굴 천장에서 그을음 자국과 숯 조각들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불을 사용한 흔적이 나왔다는 겁니다. 게다가 벽면에서는 해시태그 모양의 기호, 십자 무늬, 사각형, 삼각형 같은 기하학적 패턴들이 발견됐다고 연구팀은 보고했어요. 일부 표면은 의도적으로 매끄럽게 다듬어진 것처럼 보인다고 했고 어떤 부분에서는 기존 선을 지우고 다시 새긴 것처럼 보이는 흔적도 관찰다고 합니다. 만약 연구팀의 해석이 맞다면 뇌 크기가 오렌지 수준인 존재들이 불을 다루며 의식을 치르고 상징적 기호까지 새겼다는 건데요. 이건 인류학계의 판도를 바꾸는 사건입니다. 물론 이 주장에 대해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2023년 인류진화 저널에 발표된 반박 논문에서는 아직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합니다. 스페인 인류진화연구센터의 마리아 마르틴 온토레스 소장은 그을음이나 숯이 자연 산불에 의한 것일 수 있고 벽면의 기호도 동물 발톱이나 자연 풍화 작용으로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어요. 남아프리카는 산불이 잦은 지역이라 동굴 안에서 숯이 발견되는 건 드문 일이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이 기호들의 정확한 연대 측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훨씬 나중에 현대인이 들어와서 새긴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의도적 매장과 불사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장래 의식의 증거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케냐의 판가 야사이디 동굴에서 발견된 약 7만 8천 년 전 호모 사피엔스의 매장이 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호모 날레디가 그보다 무려 16만 년이나 앞설 수 있다는 거예요. 뇌가 우리 3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인류가요. 도대체 오렌지 한 개만 한 뇌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실체를 숫자로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뇌 용량이 평균 500세제곱센티미터 안팎, 생후 몇 개월 된 아기 뇌 크기거든요. 2018년 국립과학원회보에 발표된 연구가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설계도였어요. 호모 날레디의 뇌를 분석해 보니까 크기는 작지만 구조는 현대인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거든요. 보통 뇌가 작은 고대 인류들은 뇌 구조 자체도 단순해요. 그런데 호모 날레디는 달랐습니다. 측두엽과 후두엽이 잘 발달해 있었고 전두엽도 현대적인 형태였어요. 특히 주목할 건 전두엽의 브로카 영역인데요. 이 부분은 언어 생성과 사회적 의사소통을 담당하는 곳이거든요. 호모 날레디의 이 영역이 유인원보다는 인간에 훨씬 가까웠습니다. 어쩌면 이들도 어떤 형태로든 의사소통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콜롬비아 대학교의 랠프 할로웨이 교수는 이 결과를 보고 이렇게 말했죠. 뇌의 크기가 전부가 아닐 수 있다고요. 결국 이 모든 단서들은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뇌의 크기가 정말 지능의 절대 기준인가요? 우리는 오랫동안 큰 뇌가 곧 높은 지능이라고 믿어왔어요. 인류 진화의 역사도 뇌가 점점 커지는 방향으로 진행됐다고 배웠고요. 그런데 호모 날레디는 이 공식을 정면으로 뒤엎습니다. 작은 뇌로도 복잡한 사회적 행동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뇌의 크기가 아니라 뇌의 구조와 연결성일 수 있다는 겁니다. 호모 날레디는 인류 가계도에서 도대체 어디에 속하는 걸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도 혼란스러워해요. 현재 몇 가지 가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호모 날레디가 아주 오래전, 적어도 90만 년 전에 다른 인류들에서 갈라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적인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따로 진화해 왔다는 설명이죠. 두 번째는 호모 속 인류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사이에서 이종 교배가 일어나서 탄생한 혼혈종이라는 가설인데 좀 파격적이긴 하죠. 세 번째는 호모 에렉투스의 자매 계통이라는 주장인데 두개골 특징만 보면 호모 에렉투스와 가장 비슷하긴 해요. 어떤 가설도 호모 날레디의 모든 특징을 완벽하게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30만 년 전 같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호모 사피엔스와 호모 날레디가 공존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쩌면 우리 조상은 이 작은 존재들을 직접 봤을지도 모릅니다. 둘이 마주쳤다면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서로를 적으로 봤을까요? 아니면 그냥 다른 동물처럼 무시했을까요? 혹시 교류가 있었을 수도 있을까요? 호모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과 유전자를 교환했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호모 날레디와도 그런 일이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호모 날레디의 삶이 어땠는지도 약간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확실한 건 이들에게 삶이 그리 녹록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은 개체들의 뼈와 이빨에서 영양 부족이나 질병의 흔적이 발견됐어요. 특히 이빨에 나타나는 특정한 결함들을 분석해보면 발달 과정 중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연구자들은 그 지역의 혹독한 계절 변화가 원인이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남아프리카 하이벨트 지역은 지금도 극심한 계절 변화로 유명하거든요. 특히 겨울이 문제였을 텐데 호모 날레디는 체구가 작았잖아요. 작은 몸은 열을 빨리 잃어버려요. 체온 유지가 힘들었을 겁니다. 게다가 작은 체구 때문에 사자, 하이에나, 표범 같은 대형 포식자들의 표적이 되기 쉬웠어요. 다행히 라이징 스타 동굴 주변에서는 대형 포식자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건 그 지역이 워낙 척박하고 험해서 포식자들도 굳이 거기까지 사냥하러 오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볼게요. 호모 날레디는 나무와 땅 양쪽 모두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연장을 만들 수 있는 손과 장거리를 걸을 수 있는 다리를 가졌고 어쩌면 불을 다루고 의식을 치르는 능력까지 있었을지 모릅니다. 만능이었던 거죠. 그런데 만능이라는 건 어느 한 곳에서도 최고가 아니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기후가 급격히 변할 때 이들의 만능 옵션은 오히려 생존에 덫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호모 날레디가 존재했던 기간이 약 10만 년 정도인데 이건 인류종 치고는 꽤 짧은 편이에요. 기후 변동이 심해지면서 이미 척박했던 서식지가 더 살기 힘들어졌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라이징 스타 동굴이 유일한 발견 장소라는 것도 이들의 활동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이었음을 암시하죠. 결국 우리만 살아남았습니다. 그건 우리가 가장 똑똑해서일까요? 아니면 단지 운이 좋아서일까요? 30만 년 전 남아프리카 어딘가에서 키 140cm의 작은 인류들이 나무를 타고 땅을 걷고 뿌리를 캐 먹으며 살았어요. 그리고 동료가 죽으면 위험천만한 동굴 속까지 시신을 옮겨다 묻었을지도 모릅니다. 뇌는 작았지만 그 안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호모 날레디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인류 진화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뇌가 커야만 똑똑한 게 아니고 새로운 종이 반드시 더 발달된 건 아니며 진화는 직선이 아니라 복잡한 미로 같다는 걸 보여주죠. 어쩌면 언젠가 새로운 발견이 이 수수께끼의 나머지 조각들을 맞춰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 호모 날레디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질문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작은 뇌로 큰 생각을 했던 별의 사람들로요.